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당선인으로서의 첫 연설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지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공직자를 해임하는 등 분열의 불씨를 추가로 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격적으로 국방장관의 경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6일째지만 아직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식 대통령 당선인이 아닙니다. 연방총무처가 선거 승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 개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90%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5,677명 늘어난 1,037만 1,944명, 사망자는 330명이 늘어 24만 4,1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698명이 늘어 56만 414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3만 3,83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375명이 늘어나 26만 1,455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6,57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338명이 늘어 8만 1,463명, 사망자는 27명이 늘어 4,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당선인으로서의 첫 연설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화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상관하지 않고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지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7일 대선 승자로 공식 선언된 뒤 월밍턴에서 당선인으로서의 첫 연설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검은 양복에 검은 마스크, 연한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뒤 붉은 주도 푸른 주도 보지 않고 오직 미국만 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미국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지금 미국은 치유에 나설 때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변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며 자신의 승리는 확실하고 국민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승리 축하 행사와 기쁨의 분출을 보고 놀라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자신이 할 첫 번째 일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자문을 해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메이카 이민자와 인도 이민자의 딸로 미 부통령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는 이날 승리연설에서 19차 미 수정헌법이 비준된 지 100년, 투표권 확대 법안 서명 후 55년 만에 여성으로 첫 부통령직을 맡게 됐다고 밝히며 오늘 밤 모든 어린 소녀들은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7일 뉴욕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 전역의 거리에서 축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폭력 사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7일 오전 11시 30분께 CNN과 AP통신 등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자동차에 경적을 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BLM 플라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노래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자들도 가득 찼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악몽은 끝났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인 넌 해고야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트럼프 호텔 앞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는 말인 듯 현실을 직시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귀도 보였습니다. 개표율 95% 상황에서 막판 역전하며 바이든의 당선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청 인근은 마스크를 쓴 채 바이든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트럼프 타워 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트럼프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반면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와 노스다코타,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해서 외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이로 인한 폭력 사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겠다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남은 임기는 약 70여일인데 이 기간 미국이 더 심하게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공직자를 해임하는 등 분열의 불씨를 추가로 뿌려놓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격적으로 국방장관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 국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것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밀러는 잘 해낼 것이라며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고 나는 그의 공직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가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가디언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잃으면 도자기 가게에서 대형 망치를 들고 온 악동처럼 미국을 망치는데 남은 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해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막바지에 대선이 끝난 뒤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파우치 소장과 함께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도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현대사에 전례 없는 불복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전 가장 최근 재임에 실패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을 막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행운을 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2018년 별세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93년 1월 20일 자신의 연임을 막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소셜미디어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배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전 가장 최근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취임식 날 진심 어린 편지를 건넸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큰 행복을 빈다며 자신이 충고하기에 매우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난이 당신을 낙담시키거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당신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며 당신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행운을 빈다고 썼습니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 당선 전망이 나온 다음 날인 1992년 11월 4일에는 승복 연설을 통해 원만한 권력 이양을 약속하고 지지자들에게 새 대통령 뒤에 있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투표는 이미 개표됐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청하고 법적 도전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적절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6일째지만 아직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식 대통령 당선인이 아닙니다. 연방 총무처가 선거 승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공식적인 인수위원회 출범도 늦어지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96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연방총무처는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한 뒤 대통령, 부통령 당선인의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상 연방총무처가 승자 선언의 권한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8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에밀리 머피 청장이 아직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따라 사무공간과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연방 총무처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인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총무처가 안전 노선을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무처가 먼저 당선인을 발표할 경우 보수파의 격한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각 주의 선거인단 소집 투표일인 12월 14일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임시 임수위 대변인은 연방 총무처 청장이 이른 시일 내 당선인으로 확정하길 고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미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나서겠다는 연방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신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라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에 제46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선거인단의 투표와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닙니다.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와 미국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4일이고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는 만큼 이때의 투표는 요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고 상원 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됩니다. 이때까지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통상적인 이런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도가 국민의 선택을 뒤바꾸지는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해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통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간청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일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에서 2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여전히 암흑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중간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화이자는 백신 개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90%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는 규제 당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는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개발품이 감염 예방에 90%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위원회가 실시한 이 임시 분석은 미국과 다른 나라 자원자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실험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94건의 감염 케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28일 간격으로 개발품과 가짜 주사군으로 나누어 두 차례 접종을 실시한 후 일주일이 지난 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확진되는 케이스 수를 헤아립니다. 연구가 완료되기 전이라 각각의 그룹에서 몇이나 감염되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효과율을 참고하면 지금까지 헤아려진 감염건 거의 모두가 가짜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 케이스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실험이 끝났을 무렵에는 이와 같은 90%의 예방 효과 비율이 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데이터를 이렇게 실험 중간에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화이자의 임상개발 담당 빌 그루버 부사장은 이날 AP통신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치에 와 있다고 말하고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모든 자원 접종자 중 164건의 감염이 기록될 때까지 연구를 중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FDA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양으로 164건에 동의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빨라지면서 결국 식당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인 1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로는 실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야외 식사와 테이크아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뉴저지의 모든 식당과 술집은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실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10시 이후부터 아침 5시까지는 실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외 식사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는 밤 10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의 실내 스포츠 경기도 중단됩니다. 청소년들의 실내에서 하는 모든 경기와 토너먼트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생과 프로스포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는 지난주 5일 연속 하루 2,000건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4월 이후 최대치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 머피 주지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난 봄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깁니다. 미국의 거리 지명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름을 따 지어진 건 처음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LA시 의회는 지난달 28일 LA 한인타운 유가와 옥스퍼드 애비뉴의 교차로를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거리 지명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름을 따 명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에는 외식 사업을 포함한 복합 문화 공간인 SMT LA도 문을 열 예정이며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가 영화와 문화 산업의 본고장인 LA에서 전 세계의 K-팝과 한류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화장지 등의 생필품이 또 품귀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만큼 극단적인 사재기 현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크로거 등 일부 대형 식료품 매장에선 화장지와 종이타월, 소독용 물티슈 등의 품목에 대해 개인당 구매 수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극단적인 사재기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공급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인마인텔리전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들이 겨울을 맞아 생필품을 다시 비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질조사국은 8일 오전 9시께 매사추세츠 뉴 베드퍼드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규모 3.5의 지진 이후 44년 만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AP통신은 매사추세츠 전역과 로드아일랜드주, 커네티컷주,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 인근 뉴 베드퍼드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로 또다시 유예됐습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일 이후 만료된 경우에는 유예된 기간 전까지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내년 1월 치러질 예정이었던 뉴욕주 공립학교 리전트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국장 내정자는 5일 2021년 1월 예정됐던 뉴욕주 리전트 시험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욕주 교육국은 다음 달 열리는 리전트 이사회에서 고교생들의 졸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봄학기 개강을 늦추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봄학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일 짐 말라트라스 뉴욕 주립대 총장이 발표한 봄학기 운영 계획에 따르면 뉴욕 주립대 산하 64개 캠퍼스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2021년 2월 1일에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대신 봄방학은 취소됐고 모든 봄학기 등록생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